자, 관련 내용 사건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 팀F라고 합니다. 팀원 UF 이 정상금 지원 사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장가 기자, 이 피해자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 팀원이 오늘 새벽에 본사에서 환불 신청을 받았다고 해요. 다행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팀원 운영사업본부장이요. 오늘 새벽에 이 위메프보다 대응이 좀 많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모든 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힘들고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 현장에 있던 소비자들이 그거 어떻게 믿고 집에 가느냐 당장 이 자리에서 환불 접수를 좀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 2시부터 새벽 2시부터 현장에서 환불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팀원 직원이 지하 1층에서 피해자 이름, 전화번호, 주문번호를 받아서 환불 신청서를 접수를 했는데 네. 이 소식이 SNS를 타고 계속 알려지니까 수백 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계속 몰려들었고요. 대기 순번표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1,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팀원 소비자들이 화가 나는 건 이게 위메프 측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직접 와서 그래도 사과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계좌로 바로 환불을 해주고 이런 일이 그랬죠. 있었는데 팀원 같은 경우는 좀 대응이 3, 4일 정도 늦었거든요. 자, 오늘 팀원 모습 한번 보시죠. UMF 쪽 대응보다 저희가 좀 많이 지연된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룹사 통해서 지금 펀딩 부분들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딱 얼마가 지원이 될 것이다. 아직 그게 결정나진 않았어요. 자금 확보 상황하고 좀 맞춰가면서 이제 취소나 환불들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공 변호사님.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문제는 셀러들, 판매자들의 피해도 계속 날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위메프와 티몬에 등록된 사업자 수 6만 명에 달하고요. 네. 그 정산받지 못한 5월달 미정산 대금만 1,7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정산된 게 5월달인데 지금 영세 자영업자 셀러 같은 경우에는 6, 7월 판매 대금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미정산되면 어떡하나 정말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성수기를 맞은 이 소형 이 여행업체 측에서는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데 여행 상품 판매한 상태라서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 이번 달 말까지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세한 셀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네. 판매 대금을 은행권으로부터 먼저 대출을 받아서 한 달 뒤쯤 정산이 되니까요. 그 대출금으로 먼저 쓰고 이후에 정산을 받으면 상환하는 이 선정산 대출 상품을 사용했었는데 네. 지금 주요 시중은행에서 이 선정산 대출 상품에 대해서 중단을 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도 지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미 대출을 낸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대출 상환을 촉구받고 있고요. 지금 채권 추심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세업자들이 줄 도산할 경우에 금융권의 피해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정부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사건도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제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재판 얘기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새 소식,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장가 기자, 유아인 씨가 이번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됐는데 이 고소를 한 사람이 남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와서 저도 네. 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유아인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이번에는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금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고소인 A 씨에 따르면 고소인 A 씨는 지난 14일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에 유아인 씨로부터 이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 장소가 유아인 씨의 집이나 이 고소인 A 씨의 집은 아니고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고소인 A 씨에게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는데 음성 반응이 나왔고요. 또 유아인 씨를 아직 소환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내용을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유아인 씨도 굉장히 펄쩍뛸 일 같긴 한데 유아인 씨 측은 뭐라고 하나요? 우선 이 법률 대리인 측에서 이번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또 남성이 다른 남성을 성폭행한 이런 내용인 만큼 굉장히 더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좀 충격적인 소식에 좀 양측의 좀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쨌든 이 유명인으로서 네. 동성 성폭행 논란 이런 데 휘말려서 또 이미지 타격 굉장히 좀 심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과거에도 보니까 유아인 씨가 이 동성애 관련 루머 여기에 또 휘말린 적이 있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유아인 씨에 대한 이 동성 논란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SNS를 통해서 유아인 씨와 또 다른 남성이 함께 서 있는 사진들이 많이 유포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성적 지향점이 동성애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SNS상에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아인 씨는 이 사진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많이 상처받고 답답했다라면서 이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와전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다시 좀 사건을 살펴보면은 유아인 씨가 어쨌든 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받고 있는데 경찰도 그래서 또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 성혼 관련된 사건이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경찰이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은 부분이 혹시나 유아인 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181회 의료용 프라포폴을 이제 불법으로 투약한 이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재판은 상당 기간 진척이 돼서 결심이 됐고 검찰에서는 이 상습 투약 등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 벌금 200만 원, 이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했고 선고일만 이제 남겨둔 상태인데요. 그래서 경찰은 혹시나 이번 사건도 어떤 마약류 투약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를 이 고소인 조사뿐만 아니라 아마 유아인 씨 조사 때도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믿기지 않는 뭐 성폭행 혐의까지가 좀 불거졌는데 혹시나 만약 이 나온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네. 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사강간이라는 것 자체가요. 법정형이 벌금형이 없습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유사강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강간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점이 징역 2년입니다. 그런데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마약류를 투약했다라고 보면 보통 단순 투약 사범의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마약 사범에 대한 이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선고 형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범일지라도 투약 횟수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 지금 181회나 투약했다라면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투약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실형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두 혐의 다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난다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현재로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 고소인의 주장이니까 뭐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도 저희가 살펴볼 텐데 태권도장 관장 학대로 숨진 5살 아이 사건 저희가 어제 이어서 계속 얘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많이 안타까울 겁니다. 이 유족 측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관장과 유족의 목소리 저희가 연달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진술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촬영을 하고 이 TV에 나간다고 판단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쪽 변호사가 의뢰를 한 걸 수도 있겠죠. 가장 이뻐했다는 아이, 가장 이뻐했던 아이라는 표현을 그게 처음 했어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이 유족 측이요, 이 가해자인 태권도 관장의 어떤 행보, 뭐 언행에 울분을 터뜨린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조금 전에 관장이 울면서 자신이 매트에 돌돌 말아서 숨조차 쉬지 못하게 했던 그 아이를 자신이 가장 예뻐했던 아이다라면서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이에 대해서 유족 측에서는 무척 가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조사 단계에서 유족이 듣는 얘기와는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관장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아이의 어머니가 이 자신의 아이가 치료받는 사진을 관장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관장은 대뜸 그 자리에서 합의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또 관장의 가족들이 이 피해자 측을 찾아온다거나 사과한다거나 하지도 않았고 아이가 사망하기에 이르는 이 시간 동안 관장 측에서 한 행동은 이 태권도장을 금매로 내놓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이 태권도 관장 부부도 다음 달이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
자, 피해자 측에서는 우리 아이는 벌써 사망을 했는데 이 관장 부부가 출산을 한다고 이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거냐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과보다는 뭐 합의, 뭐 금매로 내놓고 뭐 탄원서까지 나누는 것들. 이고은 변호사님, 어떻게 이 관장의 행보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이 태권도장을 그냥 금매로 내놓은 게 아니라 네. 보증금을 무려 2천만 원이나 올려서 뭐 권리금을 받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금매로 올렸다고 하니 이를 보는 유족의 마음이 어떨지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본인도 아내의 뱃속에 다음 달 출산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피해 아동이 내 아이였다면 내 아이를 숨지게 한 가해자가 나는 장난이었다. 학대 체벌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라고 경찰에서 3번이나 조사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면 네. 그러한 피의자 진술을 듣는 본인의 마음은 어떨지를 한번 생각하고 유족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국가수에서는요, 이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피해 아동에 대해서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습니다. 즉, 이 5살 아이를 돌돌 말아서 거꾸로 20분간 방치했던 그 동안 아이는 질식했다는 거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원장은 장난이었을 뿐이지 학대할 고의가 없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원장은 자신의 범행이 담긴 CCTV를 급하게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재판부에서 이 관장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장가 기자, 근데 유족 측에서 말하길요, 이 관장이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다. 여러 번 그랬었다라고 유족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 피해자 가족은 이번에 숨진 아이 말고도 이 3명이 고소장을 또 제출을 했는데 전부 내용이 학대를 당했다라는 내용이라면서 이 매트에 들어간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평소에도 학대 정황이 좀 있었는데 태권도 관장은 이거를 전부 다 장난으로 치부하면서 아이들에게 이거 장난친 거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켰다라면서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변호사님. 네. 어쨌든 이 여러 정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장난이 아니었던 건데 이 여러 정황들 보면 이 처벌 수위는 좀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맞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왜냐하면 그땐 피해 아동이 생존해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제명상 자체가 중상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는 피해 아동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제명 자체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이제 변경될 예정인데요. 두 제명은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이 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최대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형량이 높고요. 지금 2가지 쟁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으로 이 사건 지켜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추가 피해 학생이 나온다면 여죄가 밝혀진다면 이 네. 부분에 대한 혐의가 더해져서 형이 더 중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찰의 추가 수사 이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 쟁점은 이 관장이 이 아이에게 학대할 의도가 없었고 이 아이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지 나는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이 법적 쟁점이 될 것이 과연 이 피해 아동에 대해서 이 관장에게 예견 가능성,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5세 아동을 20분간 거꾸로 매달려서 방치를 했고 아동이 중간에 살려달라 꺼내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지식사에 이르겠다라고 하면 통상 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을 두고 법적 대립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예.